정부 기구들을 조금 더 계속 세종에 더 유치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취지가 그게 아닌데 네.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효한 지위인지요.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인 대상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예. 현 정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저열한 한포 고복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지어놓고 1년째 덩그러니 유령 건물로 두고 있는 것은 황당한 일이지만 이 유령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직원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범죄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제2의 LH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먼저 세종시에 있는 관평원이라고 하는 아주 괴상한 건물,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관평원, 관세평가분류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관평원 유령청사가 된 사연 먼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최경철 의원에게 먼저 좀 물어보죠. 최경철 의원. 네. 관평원이 관세평가분류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하는 곳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전에 있습니다. 예. 관세청 산하의 연구기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세 품목에 대해서 심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세청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뭐 속된 말로 제가 모두의 연구기관으로 했습니다만 연구심사평가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세청에. 관세청이 관세를 걷어들여야 되니까 더 많은 관세를 걷어들이거나 불합리한 관세를 조정하는 거나 이런 게 필요해서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관세청이 대전에 있죠. 그래서 이 기관도 대전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하고는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못 가죠.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또는 뭐 기재부에서 너는 이리로 옮겨라.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지 옮길 수가 있는데 이 관평원은 대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관평원이 갑자기 2015년도에 우리 세종시로 이사 갈래? 우리는 세종시로 이사 가야지 좀 더 좋은 업무 수행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따긴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만들어진 세종시 관련 고시에는 관평원은 세종시로 갈 수 없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우기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한번 짚어봅시다. 관평원이 대전에 있고 세종시로 갈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관평원이 가고 싶다 그러면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로 관세청을 통해서 이전 예산을 171억을 올렸고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면서 그럼 너 가거라. 이렇게 승인이 나버렸다는 못 가는데 기재부가 왜 승인을 해줘요? 기재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아니 왜 승인을 해주냐고 왜 돈을 줘요? 결국에는 기재부도 이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갈 수 있는 기관인지 몰랐다는 거죠. 여기에서 큰 구멍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옮기는 데는 기재부는 돈을 주지만 행안부는 승인을 해줍니다. 행정기관 너희는 여기로 옮겨라 세종으로. 그리고 세종으로 옮겨갈 때 세종시에서 모든 기관들을 받는 곳은 세종의 또 행복청이라는 또 기관이 또 있죠. 이 기관도 그럼 너희들 오너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부처 어떤 기관도 이 기관이 올 수 없는 기관인데도 제지를 하거나 막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시간을 흘려버렸고 건물이 만들어져서 작년에 준공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갈 수 없는데 가게 됐다고 쳐요. 그래서 관평원이 이제 세종시에 들어선 거죠. 그런데 거기로 관평원 식구들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 이 관평원에 잘못된 속셈이 있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왜? 단순히 건물을 짓고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공급 혜택, 세종시 안에 있는 아파트라는 특별 공급 혜택을 직원들이 노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품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결과적으로 보니까 직원 82명 중에 49명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특별 분양받고 보니까 지금 몇 년 흘려보니까 시세 차익이 4배 내지 5배가 뛰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별 공급이라고 하죠. 뭐 특공 그러는데 일단 특별 분양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세종시로 들어가게 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해줄 때 세금도 면제해주고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뭐 또 이렇게 뭐 팔았을 때 세금도 안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지도 않아 놓고 그걸 아파트를 그렇게 혜택을 받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 사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은 이익을 많이 봤다는 그렇죠. 건데 그것만 해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 특별 공급, 특별 분양을 받기 위해서 관평원을 세종시로 옮겼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으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정황상을 보면 관평원이 옮겨갈 수 없는 기관이었고 특히 대전에서 사실 이런 기관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자꾸 세종시로 옮겨가기 때문에 대전이 지금 많은 공동안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이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 기관은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옮겼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기관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전을 한 시도는 결국 그 뒷배경에 직원들을 위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합리적 의구심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다면 직원 한 절반 정도가 특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특공의 대전제는 그 지역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세종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공이 저희 대전제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이 세종시에 가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이 특별 공급한 아파트는 당연히 국가로 헌납하든가. 그러면 지금 저 건물은 비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실이 유리창도 돼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실이 돼 있습니다. 저건 뭐 통풍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은 것일 수는 있는데 저것은 지금 2020년 작년 11월에 공식 포기해서 자산을 반납한 것으로도 돼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게 원래는 이전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계기관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계기관이라는 게 정확히 뭐 범위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을 주고 승인권자인 행안부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대통령 승인 받쳐서 고시화되면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각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그 부처, 승인해주는 부처 이런 부처별로 저렇게 서로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예. 저는 관계기관 부처 기관 회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실 내지 고의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전 뭐 몰랐다 하더라도 이전 안 했으면 그 이전을 전제로 한 특별공급에 대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혜택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죠.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택법상의 무슨 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그걸 공급하는 시행청 입장에서 보면 착오였거든요. 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해준 것인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가 무너진 것이라서 예. 저는 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건 이제 일부 주택법상에 보면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조항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기, 사위, 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취소하게끔 돼 있고 이걸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법을 바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미인데 이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고 공급 계약 자체에서 공급을 하는 그 계약자 입장에서 착오에 빠질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면 이거 일반적인 민법 계약의 법리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당국의 취소 이런 것이 아니고 민사법적인 법리에 의해서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만약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손해배상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법률적으로 취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향후 이게 처음에 LH 사태부터 불거진 문제입니다. 예. 그 당시에도 LH 직원들이 본사인 진주에서 한번 특별 공급 받고 그다음에 순환보직으로 또 지사 가면 진주지사, 세종지사로 가서 또 특별 공급 받고 아하.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특별히 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이거 점검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 한 몇 개월 사이에. 그렇다면 특별 공급 자체를 지금 없애든지 해야 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장기 혜택을 주는 공공형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살 동안만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득할 수 있게끔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부겸 총리께서도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 취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80여 개 기관이 또 내려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거 특별공급제도가 또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일반 공급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예를 들면 100개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거의 40~50개가 특별공급, 특히 이전기가 특별공급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나머지 신혼 뭐 최초 구입 이런 거 다 빼면 5%에서 2%만 특별공급, 일반 분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이게 여론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김영주 의원. 개선이 좀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지금 저 관평원 건물 짓는데 171억인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71억 들여놓은 건물 비어 있고 거기로 이전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특별 공급해 줬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 사이에 몇 배 올라서 이익은 생기고 네. 지금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17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쉽게 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세청 자체가 기재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당국의 부처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관행들이 있을 수 있죠. 예산을 먼저 확보해 오면 니네들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덕 유성구에 있는 간평원에 임대를 들고 있다든지 이를 설득할 때 예. 우리가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 2차 예산을 따서 우리 건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뭔가 로직을 만들었겠죠. 힘 있는 관세청장이 말하자면 기재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혹은 뭐 171억이라고 하는 게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은 예결위 차원에서 마지막에 120억, 170억 충분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행안위하고 행안부하고의 어떤 논의 없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핵심은 뭐 그 건물이 간다 안 간다의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가게 된 배경이 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대전에 살아도 되는 사람이 세종 오는 거는 거의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게 된 배경이 만약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 판매 조건부도 없고 실제적으로 살지 않아도 차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거죠. 예. 그걸 이용해 먹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얘기하듯이 그런 제도적 하자와 그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공무원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원상복구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 이거 뭐 끌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김준혁 교수? 글쎄요. 지금 관평원 건물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에 지금 벌어진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뭐 이전 정권, 뭐 현 정권 가리지 않고 공직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들은 있어야 될 것이고 저 건물을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제 정부가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또 받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또 특공제도를 또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과연 특공제도가 납득할 것이냐. 지금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공제도가 사실은 2010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해당 기관이 이전하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전되는 공직자분들이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만이 그러면 아파트를 새로 지어줍니까? 아니 그 아파트의 원래 50% 원래 이 특공제도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의 아파트의 50%를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새로 이렇게 지어서 공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제 엄청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네네. 새로 지어서 공급한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뭐 또 분명히 그렇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기관이 가게 됐을 때 아파트를 지어주는 특공제도는 있어요. 예, 있는데 문제는 저 건물 같은 경우가
실제 비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기관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니면 일반 민간 기업에 이렇게 정확한 감정 평가를 해서 판매를 해서 그 비용들이 이제 국가로 환수되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산 선생님이 목민심서를 쓰실 때 그때 이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든가 공무원 관료제도에 대한 문제점들 아주 냉정하게 비판해 쓰셨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공직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어서도 안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쓰셨어요. 저는 현재 우리 공직사회가 공직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적 제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만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보충 하나 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국무총리께서는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당첨이 되면요. 그다음에 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특별 공급 확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시행사에. 예. 시행사가 요즘 세종시 아니면 행복청인데 그러면 특별 공급 확인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확인서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근무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속인 거죠. 의도했든 예. 의도하지 예. 않았든 따라서 저는 법률적 검토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와서 근무한 적이 없다면 예. 그러면 그것은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예. 하여튼 특별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꼭 특별한 사람들만 그 특별 혜택을 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곽이 대체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신예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권 경쟁 표를 보면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이준석 전 최고 신예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5선의 조경태, 그리고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조혜진, 신상진, 여기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 중진들이 7명, 10명이 현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 50%, 일반 시민 50%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추립니다. 그리고 5명이 본 경선에서 승부를 가리는데 본 경선 때는 당원 70%, 일반 시민 30% 이렇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신예 돌풍이 본 경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마 선언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좋은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서 더 돋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깎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멋진 무대, 훌륭한 인프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책무, 단순한 경륜과 또 단순한 폐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륜과 폐기를 넘어선 지혜, 정치력, 결단력이 요구됩니다. 저 나경원,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후의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과 2030 지지층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젊은 지지층의 지지를 영속화하려면 우리는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이고 공정한 경쟁입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돌풍이라고 했는데 장난이 아니네 이런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저희가 확인이 되고요. 그 여론조사 수치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다가 예. 그다음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또 유사한 뭐 2, 3위가 바뀌긴 했지만 예. 유사한 결과가 나와서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본선 가서 물론 이제 예선에서 5분 안에 어떤 분이 드느냐도 어떻게 보면 역학관계를 상당히 예. 바꿀 수 있는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본선 가가지고 당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분이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분이 또
더 그렇죠. 많이 가져가느냐 또 예. 비슷한 식으로 또 균형을 이루느냐 갖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당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대선 관리거든요. 그렇죠. 대선의 공정한 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본선에 가면 대선 관리 차원에서 어떤 분이 좀 더 믿음직스러운지에 대한 당원들의 깊은 고민도 묻어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현재 이준석 전 최고 등이 이 돌풍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예. 당선되든 되지 않든 향후 아마 당의 현재 당권이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당의 헤게모니가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당이 좀 열린 당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만약에 예비 경선에서 5명 중에 초선 지금 2명 그리고 또 이준석 전 최고 이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이 더 들어간다면 본 경선에서 초선들 간에 젊은 층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초선이나 그리고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건 뭐 영선인데 그런 분들은 당내에 당원 규합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주호영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앞에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캠프를 못 만들었어요. 그냥 혼자 다닙니다. 그만큼 조직이 없거든요. 예. 다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당원 투표에서는 표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본선에 가서는 당원 투표가 70%이기 때문에 초선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처럼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뭉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뭉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뭉쳐야 되기에 그래야 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본선에서는 아주 적은 숫자로 압축해서 본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여러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흥행의 주목도는 높였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성공했다. 예. 뭐 젊은 사람하고 지금 다선 의원하고 좀 입씨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흥행의 효과를 매우 높였다는 점에서는 좀 괜찮은 시도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고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되겠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 물론 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시도도 신선하고 국민들이 아 저런 사람도 나왔네 이러한 시각을 더 끌어들이는 데는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보면은 최경철 의원이 몇 차례 이렇게 전망을 했을 때 대체로 적중률이 높았는데 이번에 중진이 될 것 같냐 아니면 신진이 될 것 같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방금 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중진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그것은 뭐 당내 경선은 어차피 당원들이 70%의 본선 투표를 갖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그렇기 때문에 그 70%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당원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지만 당원들은 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런 다선 의원들하고 직접 만나본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분들은 현역 의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원내 상황을 또 잘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미래 권력을 얼마나 국민의힘이 붙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미래적인 지향적 투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저는 예. 뭐 어쨌든 보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뭐 싸움이 아닐까. 예. 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 경북이 책임당원의 40~5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당원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이번 본선 경선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어제는 대구 가고 오늘은 또 광주를 갔더라고요. 광주 네, 뭐 5.18 종횡무진으로 의지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 어제 뭐 참배하고. 대구 와서 책임당원 표를 많이 구애를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새 당대표 가장 중요한 것 내년의 대선 관리입니다. 현재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끌어들이겠다. 서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권 후보들의 윤석열 영입 전략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이 양당 정치 구조가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의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마지노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 모델을 간다는 것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만나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길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를 사실상 지향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비관 예로는 반기문 총장. 네. 대중 지지율 높았지만은 들어올 때 바로 막혀버리잖아요. 인천공항 그 철도에서 표를 못 끊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공격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당이 없었다는 것이 한계점이었거든요. 네, 네. 입당하실 수 있는 정도의 개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모임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에 오래 같이 근무하고 같은 집에도 살았습니다. 몇 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친구의 친구들이고 뭐 이래서 여러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는 판사를 한 사람인데요. 정치권의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을 빨리 만날 계획입니다. 김영주 의원 어떻게 들어보면 약간 구차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인연을 강조하면서 내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영입하는 거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당내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 관리자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저는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그러네요. 않다. 예. 내가 더 친하다. 내가 더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오히려 젊은 후보들이 내가 당을 관리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아예 초선이지만 내가 대통령이 돼서 그래요.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좀 패기 있게 나도 윤석열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 끝나고 대선 후보 뽑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 왜냐하면 이준석 최고조차도 말도 안 되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 젊은 후보가 말하기에는 좀 나이 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루다시피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합해서 반정당주의 국민의 어떤 부정적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합해서 둘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어서 국민의 당이 있었을 때 제3의 길의 기회가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잘 못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현실론적으로 보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만 여전히 이와 같이 높아 있는 양당에 대한 제1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비토의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열린 자세로 갈 수 있는 게 또 청년의 정신이라고 봤을 때 조금 더 당 관리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대선 후보, 직접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더 모양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준혁 교수님, 지금 뭐 저마다 나는 이런 인연이 있네, 저런 인연이 있네 그러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예, 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시길 구차하지 않느냐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참 안쓰럽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내임 굉장히 큰 정당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집권한 경험이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지지 세력도 있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아니 원희룡 지사. 과거에 남원정에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40대 기술론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젊은 패기 있었던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아니 이 정당이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주역이었던 사람을 막 모시고 오려고 하고 있고 김동연 이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즐기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뭐 언론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대통령 재황학 공부를 하고 있다. 대통령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도 그런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후보로서의 자질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꾸 누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부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넘어가기 전에 윤기찬 부위원장한테도 슬그머니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을 하시려나요? 중진이 될 것 같습니까? 신진이 될 것 같습니까? 당대표. 중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대선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제 대선 관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유력 대선 주자들과 은원 관계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소위 말해서 이분이 누구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말고 하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관리라는 거는 공정함이 사실은 그 사람 경력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주자들의 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3지대가 열리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열리는 순간에 국내심의 여러 의원들이 또 쏠려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권을 지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3지대 열리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 구차해 보이지만 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자꾸만 구애를 해서 묶어놔야지만 추후에 만약에 대선 경쟁이 시작됐을 때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야권 후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남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월 달 조사한 거 보면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26%가량을 얻었습니다. 그랬나요? 이재명 지사가 24%가량 얻고 이낙연 지사가 11%를 얻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야권 후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국적 지지를 얻는다면 제3지대가 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리는 제3지대를 막고 국민의힘 후보로 키워야 된다. 이런 아마 입장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3자 구도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이광재 의원이 나도 여기 있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견제구를 날리면서 존재를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이재명 지사니까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는 거겠죠. 이재명과 내가 경선해야 역동적인 대선 경선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광재 의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대, 30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동적인 50대의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요.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와 저는 경선을 하는 것이 역동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경제인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 기술혁명을 우리가 이끌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지금 거대한 분열 상황인데 그 통합의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와 저와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지지도는 곧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정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자꾸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이광재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합니다. 뭐 포장지만 그래가지고 김영주 의원, 네. 짐짓 무시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공격해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또 가급적이면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당내에 있는 다른 분들을 공격해서 이익이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미 이 당의 거의 공식 비공식적인 말하자면 누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후보고 예. 나의 경쟁자인 윤석열이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윤석열은 미지수다. 예.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이재명 지사가 무난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5.18 때도 여러 후보들이 다 나갔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제 말하자면 이낙연 후보 또 정세균 후보가 갖고 있는 지역 기반이 겹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수도권의 후보들도 그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나름대로의 경쟁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단일화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예. 어쨌든 거의 어렵사리 이재명 지사와 한번 맞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상당히 시간이 빠듯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송영길 대표가 아직까지 무슨 경선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특히 이재명 지사 주변에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기본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들이 강고하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점에서 과연 이낙연 또 정세균 두 후보 간에 또 혹은 그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얘기하는 이광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외 군소 후보 간의 치열한 논쟁이 국민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지 그 관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를 다른 후보들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또 하나의 다른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아닌가. 만약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재명 지사를 꺾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영주 의원도 지적했듯이 변수가 있다면 이제 경선을 연기할 거냐 아니냐 하는 이 경선 연기론인데요. 지금 친문계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 계속 경선 연기론 주장을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전재수 의원인데요. 전재수 의원 이번에도 경선 연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지난번에 집권 전략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또 연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차피 될 거면 연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전재수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대선으로 바뀌면서 혹서기에 경선 치러야 돼, 뭐 코로나도 있어, 휴가철이야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좀 적게 받겠죠. 두세 달 경선을 연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후보가 안 됐다. 그러면은 두세 달 연기 안 해도 후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또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후보에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두세 달 연기해도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될 건데 굳이 뭐 미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전재수 의원의 주장인데요. 이재명 지사 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입장을 짧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밝힌 적이 있지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국내에서 경선 연기론 얘기 계속 나오는데 입장은? 글쎄요. 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뭐 더 길게 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하다. 아주 정리가 돼 있는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송영길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경선 주자분들이 경선 룰에 관해서 당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당에서는 뭐 어떤 시일 내에 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볼까요? 우리 당헌 당규상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준혁 교수 듣기에 송영길 대표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 같이 들립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들립니다. 민주당 당 내규가 그 대선 180일 전에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2021년 9월 10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 당내에 연기론도 있었지만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마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요. 저는 제가 그 송영길 지금 당대표의 생각을 정확하게 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 당시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참패론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시 민주당이 원래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규가 있었는데 그 당규를 갖다가 깨면서 후보를 냈다가 이제 굉장히 큰 참패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 당내에서 당규를 갖다가 명확하게 지키는 것들이 오히려 올바른 정치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성론이 사실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당내의 불협화음, 즉 대통령 후보 경선을 연기냐 뭐 아니면 원칙대로 가느냐 이런 내부의 어떤 불협화음들이 생기게 됐을 때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그런 불만을 주고 정치적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아예 원칙론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네. 당은 당규를 바꾸려면 지금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 전에 괜히 바꿨다가 더 중요한 거 못 바꾸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김 교수님이 약간 실수를 하셨는데 대선일이 5월 9일이 아닙니다. 3월 9일이죠. 3월 9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120일에서 예.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90일 이렇게 예. 되는 거죠. 12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코로나 전국 안에서의 말하자면 9월 경선이랐을 때 9월의 분위기가 예. 빠르다 늦다를 떠나서 여전히 이제 백신에 대한 전체 국민의 어떤 투여 퍼센테이지라든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경선 자체가 굉장히 역동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11월 경선이 됐을 때 물론 전략상으로 같은 당 국민의힘과 같은 시기에 한다라고 하는 컨벤션 효과를 같이 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벗어났을 때 조금 더 역동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까지 그런까지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그 윤태 전 수석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연기하는 쪽으로 원로들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물론 뭐 빨리 뽑혔다고 해서 많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올 9월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시점이다. 민주당에 대한 이해라든지 국민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11월 정도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컨벤션 속에서 포함시켜서 좀 더 역동적인 경선 결과를 내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전대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불과 2개월 차이라면 현재의 대세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통 크게 열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180일 전이 맞긴 하죠. 9월까지 뽑아야 되는 것을. 그런데 이제 9월까지 뽑는 것, 국민의힘은 11월에 뽑는데 굳이 뭐 대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그 전당대와 같지 않더라도 충분히 당 그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지난번 뭐 서울 부산시장 선거 때 당헌 개정하듯이 굉장히 쉽게 했거든요. 실제로 되지 말았어야 되는 서울 부산 그 시장을 후보 내기 위해서 당헌을 만들었는데 한 당의 전략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대선 경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앞에서 당헌 개정했다고 해서 못한다. 이것도 저는 적절한 논의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백신 문제 또 경제협력, 한반도 안보 관련 아주 폭넓은 의제들이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과연 처음으로 만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서로 얼마나 잘 맞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적이 있던 윤건영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 전제는 우리가 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 반지를 주고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소개팅 하는 거거든요.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백신 문제가 정상이다 뭐 의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야당이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꼬투리를 잡거나 숟가락을 올리거나 조경태 의원님처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절대 못 받겠다라고 꼬투리를 잡거나 또는 황교안 전 대표처럼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시는 그런 듯한 모습들보다는 이 백신 문제만큼은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해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 예, 윤건영 의원은 너무 기대를 많이 갖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소개팅에 결혼 반지 주고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백신 문제 확실하게 해결 못하면 태평양 건너올 생각하지 마라. 또 이렇게 독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정확하고 냉철한 상황 인식과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던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 백신, 반도체 문제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회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 3박 5일이면 정말 빠듯한 일정이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습니다.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런데 그때 가실 때마다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중압감이 큽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수표를 받아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줄게, 앞으로 해줄게. 네. 하지만 이제는 현금을 받아와야죠. 그만큼 문 대통령 틀에 모르는 순간에 굉장히 머리가 많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지금 가셔서 백신을 받아와야 됩니다. 실물 백신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너희 한국에서 위탁 생산해라. 이 승인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못 받아오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치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너희들 들어와. 그래서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주도하는 공급망대로 너희가 따라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우리 중국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도장을 또 찍고 와야 되고 그리고 또 덤으로 북핵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도권 있게 말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이 트럼프 시절에 굉장히 와해가 돼 있었는데 이 한미동맹 군사동맹을 넘어서 포괄적인 과거에 정말 혈맹 수준의 동맹으로 굳건하게 승격시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 시간은 또 3박 5일로 굉장히 짧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 때문에 여러 가지 스킨십이 어렵고 이러한 형편에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수행원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수행 보조를 받을 인력도 많이 줄었는데 대통령께서 많이 부담을 갖고 가셨습니다. 우리 뭐 야당은 비판을 하지만 어쨌든 비판을 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지금 좀 힘을 주는 격려와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좀 획득해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응원과 격려의 박수도 좀 정상회고에 보낼 수도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기찬 위원장, 국민의힘은 이번 방미에 문재인 대통령 특별히 주문한 내용이 있나요? 백신 문제죠.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상견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상견례 자리에서 성급하게 대북 문제에 대한 완결을 위한 이런 행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북한의 대화 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하면 될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백신 스와프까지는 바라지 않고 백신 공급과 관련된 원칙적인 협력 관계만 갖고 오시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요. 반도체 이런 것들도 뭐 쿼드에 참여하니 안 하니 이런 어떤 이념성 있는 좀 중국 눈치 보기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스탠스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설계 기술이 저희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전 있는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공장을 오히려 일본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회사를 일본으로 유치해서 짓겠다고 제의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미 투자에 더 나아가서 설계 기술 등 확보를 위해서
한국 내 유치하는 이 정도의 노력의 과시적인 성과를 얻어오셨으면 획기적인 성과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황교안 전 대표는 그렇고 박진, 최형두 의원 두 분이 백신 사절단으로 갔었죠. 네. 뭐 좀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 있었죠. 뭐 아마 기자분들께 예. 성과 관련된 4-5페이지의 보고서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거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예. 거기에 보면 그 가서 현상을 진단을 하고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6페이지짜리인가로 제가 볼 때 기자분들께 풀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좀 성과를. 네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로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 결실을 확인돼서 큰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김영주 의원 네.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CSIS 같은 어떤 싱크탱크 중심으로 예.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은 어떻든 뭐 아전인수의 개석이든 어쨌든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라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제로 보면은 그나마도 또 그 백신을 오면 또 뭐 서울, 부산, 또 제주 이렇게 국민의힘이 단체장으로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도 미국에서 외국에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로 한국에 올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천만 회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한미 동맹의 어떤 근제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가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는 현재 백신의 문제는 시급의 딜레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양의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첫인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동북아 안보 평화 논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백신 논의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떤 안보 평화 이런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주적 교수, 지금 황교안 전 대표 그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 공인 것처럼 그러면서 또 본인도 좀 어색했던지 공치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미국에 갔던 것만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좀 그렇지 않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맞다 하고 박수치고 정말 대단한 일 했다라고 믿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에서 가장 중점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남북 평화 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